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캐리 트레이드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많이 쌓였던 부분이 청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시각으로 보는 것과 10년, 20년 정도의 누적으로 인해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과 대응이 나옵니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들으시고 많은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은,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가격에 그 현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도는 사실 그 시점부터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이슈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 금융시장에 영향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좀 풀어갈까라는 생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N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캐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트레이드가 들어가 있죠. 구조라는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현상이나 금융을 분석할 때도 이 언어는 굉장히 많은 그 현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을 파악하실 때는 그 단어에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N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뭔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일 거고요. 캐리라는 얘기는 그곳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거를 옮겼다라는 얘기겠죠. 트레이드는 옮긴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매매가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전체적인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진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 이 엔캐리 트레이드도 지금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실 때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고 파악하고 뭐 학문이 있고 한데, 저는 금융을 이 돈이 움직이는 구조에 대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관점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역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학문입니까, PD님? 역사는? 과거의 기록. 과거의 기록. 자, 그럼 지금 과거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자, 그럼 역사에는 과거라는 게 있고, 역사학자가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보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영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미래라는 것도 보시겠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것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준점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관점의 중심은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건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건축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볼까요?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시간과 비슷한 걸 여기다 내리면 뭘 적을 수 있을까요? 공간이겠죠. 네. 자,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를 당연히 해야겠죠. 무게나 뭐 거리 등등 여러 가지를. 그래서 건축은 공간이고 역사는 시간이면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시공간의 구조 사이에서 이 구조 안에서야 돈의 흐름에 대한 구조, 파악. 이게 금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구조의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간에 대한 흐름에 가장 가까운 경제 투자의 방식이, 경제와 투자, 이거 일치하지 않죠.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위쪽에 역사에 가까운 게 제 생각에는 이게 사이클을 한 경기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게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보는 방식으로 예전에 보던 방식이고, 저는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투자라는 게 한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줄었고, 속도라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보던 방식이 아니라 이 선을 넘어와서 여기서 뭔가의 방식을 만들어야 이제는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 구조라는 단어가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조라는 단어를 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에서 이번에는 뭐 N을 봐보실까요? N은 뭐 일본의 통화잖아요. 우리의 통화가 아니고, 요즘 엔화가 많이 가치가 떨어져서 일본 여행들 저희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다녀오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일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언젠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엔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특정한 큰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그 발생하기 이전에 굉장히 누적적으로 긴 기간 동안 쌓여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큰 폭이나 강한 폭이 발생하지, 잠깐 6개월, 1년 정도 쌓여온 것 가지고서는 그렇게 큰 폭의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캐리 트레이드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많이 이게 쌓였던 부분이 풀리는 것이다, 청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시각으로 이 지금 현재 움직임을, 영향을 보는 것과, 이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정도의 어떠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해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에 대한 파악과 해석과 대응이 나옵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 타임 호라이즌을 길게 가지고 보는 그러한 측면의 분석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일도 조금 더 길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본의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한 규모가 장기간에 계속적으로 늘어난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일본의 정부가 왜 저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했는가? 일본 사람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혹은 뭐 막말로 러시아가 됐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몰라서 이런 행동을, 뭔가를 이상한 걸 한다, 혹은 지나친 행동을 한다, 몰라서 하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는데 어쩔 수 없어서, 아는데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게 차선책이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것들은 왜 이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 더 큰 이유, 더 연결된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떠한 중요한 부분 때문에 애매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지, 절대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뭐 예전에 뭐 우리가 역사책에서 뭐 로마의 뭐 이상한 황제가 뭐 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 이상한 행동했다, 그런 몇몇 소수의 사람 경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그런 일들은 더 없고요. 자,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1992년 정도부터 시작된 그러한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에 대한 디플레이션 이슈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높이 올라갔다가 그 부분이 꺼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눌러버리니까 사회를, 그 누르는 디플레이션의 힘을 일본만 겪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수단을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과 유동성을 늘리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그 두 개를 동시에 진행시킬 만큼 다른 것들이 안 되니까 절박하게 점점 그쪽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으면 유일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강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강화로 인해서 일본의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20-30년 동안 어떠한 누적적인 경제 정책의 효과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문제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지금 엔화가 약화된 구간에서 당연히 증가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는 그냥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그 증가하는 부분하고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의 내부적인 요소와 글로벌 전체적인 이유라는 두 개가 함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손가락을 두 개만 피겠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를 그냥 비유를 하고 이 손가락을 다 핀 손가락을 전 세계라고 해보겠어요. 더 넓으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을 일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친다라고 하면 일본하고 일본이 이러면 박수가 안 내겠죠. 뭔가 일이 발생하려면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이라는 것도 늘리는 박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났겠죠. 근데 전체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다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니까 우르르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다른 투자자들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몰려든 겁니다. 몰려드니까 그 손바닥에 치는 이 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어떤 힘이 만나야 그 힘이 폭발하는데 그 힘이 굉장히 장기적인 누적 효과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최근에 더 급증한 것은 맞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누적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쌓여온 잔고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일본의 그 디플레이션과 같이 연결된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다라는 부분을 각 기관들마다 발표하는 데이터가 달라요. 그거를 1년을 보는 사람하고 5년을 보는 사람하고 10년을 보는 사람하고 30년을 보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다 통계적으로 뽑아내는 범위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분모가 한마디로 달라지는 거죠. 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 전체 규모가 최근에 다 동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밑단에 있는 이 모수가 서로 간의 추정치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75%가 지금 사라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0%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라고 하죠. 저는 모르겠다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2013년은 그 2013년이라는 연도보다는 그 전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잖아요. 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부분은 저게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일본의 내부적인 그러한 정책의 영향보다 글로벌 전체가 완전히 어그러졌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 전에는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0년부터 그려져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15년부터 그려져 있죠. 그럼 15년 전부터 그려져 있는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일본은 그냥 같이 증가하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2013년에서 19년 사이에 그 굉장히 일어난 것은 일본이 정책적으로 아베노믹스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유동성을 더 강화하는 방법. 일본은 다른 나라랑 다른 굉장히 강한 유동성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은 ETF로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샀습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3년 이후에 19년까지 어느 나라보다 더 기존에 쓰던 그 디플레이션을 빠져나오기 위한 유동성 강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더 강하게 쓰는 그 구간이 정책적으로 선택됐죠. 자,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지금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뭐냐면 N은 특정한 그 일본의 통화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지난 30년 정도, 20년 정도를 보면 이 외에도 캐리 트레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금융시장 그 개방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낮은 금리가 딴 데와 같이 움직이기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미중 분쟁으로 세계화가 끝나고 있는 탈세계화 시대에 예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했던 것처럼 구조를 짜기는 아마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의 그러한 그 예를 든 사태처럼 금리의 차나 뭔가 이쪽에서는 뭔가 더 유리하게 내가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쪽에서는 내가 이 빌린 돈을 가지고 더 수익을 낼 수 있어. 내가 이 빌린 사람한테 주는 비용보다. 이러면 캐리 트레이드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국내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뉴스에서 겪고 지금 사회 문제가 돼 있는 갭 투자. 부동산 갭 투자라는 게 뭡니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전세와 돌림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게 내가 무엇을 이것을 부동산을 사면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 라는 게 그 사이에 갭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든 캐리 트레이드는 다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너 돈 잘 번다, 축하한다 이러고 맙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일단 뭐냐면 따라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나도 따라하겠다라는 동참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동참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지금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다 기존에 한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전략을 해서 그 사람 3년치 번 것과의 차이는 못 줄어들이고 그다음부터 계속 똑같이 벌 수 있는 정도를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동참을 해서 그보다 더 내가 제가 본 것보다 더 빨리 그거를 캐치업해야지 라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시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간 돈들은 뭐냐면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조금 더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이러한 곳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위험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을 쓰게 됩니다. 왜 N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 질문을 해석할 수 있고요. 왜 N 캐리 트레이드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냐면 그것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정책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N 캐리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엔화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통화를 빌렸는데 그 빌려는 거를 뭐 어떤 경우엔 6개월로 빌리고 1년 빌리고 3년 빌리고 기간마다 되게 다를 거잖아요. 그럼 그 빌려놨는데 갑자기 그 나라의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거나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올려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조가 깨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구조가 안 나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나 다 그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이 그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디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은 그 가능성이 가장 작은 거죠.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와 상관없이 이 현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엔캐리를 돈을 빌려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엔캐리를 가지고 돈을 일본의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했고 해외에서 일본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들 그런 곳들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같이 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JP 모건이라고 해보죠. JP 모건이 일본에 있는 그 은행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채권을 운영한다. 이것도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규모가 굉장히 개인 차원에서나 일본 내 차원에서나 해외 차원에서나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고 이 가져간 돈이 조금 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게 그 S&P에 대한 리턴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멕시코 페소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은 조금 더 위험도를 높여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채권이나 통화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면 이런 쪽으로 더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참여자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금이 움직인 범위도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규모가 많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무엇이 하나 있냐면 엔캐리 이전에
서브프라임 사태 정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런던에 있는 그 도시 하나, 시티라는 곳에, 거기는 그 영국에서 금융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네 권력에 대한 유지, 그리고 무언가의 세계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금융을 제약이 없게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도대체 지금 서브프라임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북을 갖고 있는지, 투자 사이즈를 북이라고 말합니다. 금융권에선. 그게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끝날 때까지도 이게 파악을 그냥 못하고 끝났었거든요.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규모에 대한 추정들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할 때, 만기가 돼서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에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만기에 청산이 된다는 것은 그게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아주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않은 정도의 범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도에 청산이 된다는 것은 이 구조를 처음에 짜서 들어간 투자자가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혹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구조를 짤 때 어느 정도의 선까지 손실이 나면 그 포지션은 손절매를, 스탑로스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곳을 터치하면 그 포지션은 중도에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없애야 돼요. 그러한 범위에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에 보시면 운용자산 매각이라는 표현이 가운데에 캐리터의 청산 과정에 위에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한 그 스탑로스를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될 때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운용 통화매도 뭐 당연히 그 돈을 지금 원래 갚아야 되는 사람 환율로 바꿔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엔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미국이라고 쉽게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걸 받아서 이제 엔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 환시장에서 통화의 그 변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꾼 돈으로 그다음에 차입금을 상환해야겠죠. 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보통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매매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더 움직이겠죠. 그게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고 주가가 많이 빠질 때도 공포에서 던지면서 거래가 늘면서 늘어갔듯이 이 동일한 구조에 뭔가 하나가 울리면 불이 난 집에서 문 하나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직접 영향을 보시면 운용자산의 가격이 그러한 매도들이 나오니까 하락을 하고 그 반대적인 통화에 대한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통화가 반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조달 통화의 유동성 증가, 뭐 유동성은 뭐 거래가 많아지면 증가하는 거죠.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시피 이런 전반적인 사건이 전체 자산 가격을 누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성과가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위험 회피 성향을 자극하겠죠. 나는 피해를 적게 입고 싶거나 안 당하고 싶겠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의 가격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안전자산인 금과 미국의 단기 채권 이 두 가지가 가격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이 둘 중에서 미국의 단기 채권이 금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은 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금 시장에 대한 그 주도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큰 그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사놓지 않아서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덜 올라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금 가격도 올라가고 단기 채권 가격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올라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간접 영향의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위험 회피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두 부분이 금 시장에서는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웬만한 정도의 상황이면 잘 발생을 안 하는데 모든 우리가 구조를 땄을 때 이 구조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아까 전에 PD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왜 엔화가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때 일본 정부가 더 보수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금리 변동성을 낮췄기 때문에 더 일본이 들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떠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들이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여러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얘기를 할 때 파생 시장과 현물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에 사고 파는 것은 현물인데 삼성전자의 어떤 만기를 만들어서 이 한 달 후에 거래될 것을 가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선물 옵션 시장이잖아요. 그럼 그냥 조건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만기라는 조건이나 그것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파생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무언가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밑단에는 조건들이 커져요. 근데 지금 옌 캐리 트레이드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엔화와 달러와의 비율이라는 게 큰 변동이었거나 혹은 내가 유리하게 나한테 움직이면 땡큐 라는 부분이 뭐 괜찮게 작동할 것 같아. 그러한 가정을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산 자산이 자산에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야. 내가 이거를 샀다가 이 돈의 만기 전 혹은 만기 때까지 팔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갚아도 큰 문제 안 생길 거야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빌린 돈의 금리가 그게 그렇게 크게 변동을 안 할 거야 라는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한 가정이 이 캐리 트레이드, 옌 캐리 트레이드는 다 들어있는데 이 옌 캐리 트레이드 이 세 가지 가정이 동시에 무너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이다가 그러다가 강세로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와의 비율이 바뀌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그 자금들이 들어갔던 자산들을 매각해야 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빠지고 이 세 가지의 업물림이 동시에 발생해버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그 피해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2022년도에도 지금 23년 되기 전에 지금 이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요번 지금 보시는 최근의 차트가 각도가 가장 급격합니다. 이것은 구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정보와 상황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그 움직이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금은 예전 가격이라는 선 위에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도 지금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빠질 때 더 했다가 이런 식의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 이유가 사이즈가 커진 부분과 정보가 돌아다니는 속도가 빨리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컴퓨터로 더 빨리 매매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점점 누적적으로 세지다 보니까 가격의 움직임이 급격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이 시장과 사람들의 심리에 주는 충격이 더 커지죠. 직접 효과만 큰 것이 아니라 간접 효과까지 같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의 충격감, 공포감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